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이고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서 아직 몸과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치유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그때 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끔찍한 사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오랜 연애를 하고 33살에 결혼했습니다. 그이는 완벽하진 않지만 같이 있으면 늘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 많아서 평생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에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대학 시절에 큰 사고를 당하셔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12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가 있었는데 조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어린 시누이를 돌봐야 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나이 차 많이 나는 남매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신혼집을 찾아와 놀고 먹고 잠까지 자고 갔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한 터라 누굴 챙겨주기보다는 챙김을 받아야 하는데 철없는 시누이는 저를 무척이나 괴롭게 하고 돌아갔답니다. 저한테 갑질을 하고 싶었는지 어린 게 씨짜지를 시컷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사는 집안꼴이 이게 뭐냐며 이것저것 지적질을 하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혼났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누이는 저를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자기 오빠와 결혼해서 사는 게 불만이었는지 매번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고 내일 모레 성인이 되는데도 제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잠을 잤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저를 불쾌하고 불편하게 해서 시누이 얼굴만 보면 저절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공부를 지질이 못한 시누이가 지방대에 가게 되어 자취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달가웠던지 4년 동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출산한 아들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주부로 지냈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긴 했지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대 다니는 시누이가 방학만 되면 저희 집에서 2달 동안 살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삭신이 쑤셔 죽겠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똑같이 행동하니 진짜 싫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어서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사람이라 도통 정이 가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한 시누이는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시할머니와 둘이 지냈는데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먹고 노는 게 전부였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누이 주변에는 친구가 하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격이 지랄맞은데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대학까지 나왔으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는데 시누이는 시할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백수의 삶을 쭉 이어갔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온갖 진상스러운 짓을 하고 돌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다 얼마 뒤 연로하신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어 시누이가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는 데다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누이였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저희 집에 와서 밥도 얻어먹고 씨짜질도 하고 제 아들을 괴롭히기도 했답니다. 정말이지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 없는 개진상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계속 보다간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 남편에게 시누이의 출입을 제안해달라고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딱 한 번만 집에 오라고 말이죠. 여보, 나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올 때마다 내 속을 뒤집는 건 기본에다가 우리 세준이를 울리고 간다니까. 애 고모이면 좀 어른답게 대해줘야지. 왜 지가 애를 질투하냐고. 애 간식을 뺏어 먹질 않나. 애한테 문제집 풀게 해서 틀리면 무식하다고 혼을 내질 않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철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미경이가 부모님을 거의 보지 못했잖아. 줄곧 할머니랑 살아서 철이 없어.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지도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아니 그럼 죄 없는 나랑 세준이한테 그냥 당해주라는 거야? 당신이 맨날 오냐오냐 하니까 당신 동생이 계속 그 모양이지. 당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네. 그 모양이라니? 내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그래? 당신이 조금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족을 오라마라 할 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아가씨가 진상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나 이런 식으로 못 살아. 그냥 세준이 데리고 친정에서 지낼게. 당신은 잘난 아가씨랑 여기서 둘이 살아. 남편도 이기적으로 나와서 저는 배소진을 찾습니다.
바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저를 말리며 신우이 출입 제안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아유, 뭐 이러지 마, 어? 아이, 알았어. 미경이 출입 제안 시킬게.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할 테니까 그만 하란 말이야. 진짜지? 만약 약속을 어기면 바로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가씨 용돈도 그만 끊어. 돈 필요하면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란 말이야. 아이, 그건 아직 취직을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용돈까지 끊겠어. 조금 줄이도록 할 테니까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줘. 여보, 미안해. 나 좀 봐주라. 화딱지가 나긴 했지만 또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신우이에게 연민이 생기더군요. 일자리도 못 찾은 데다 친구 한없이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했죠. 의지하고 기댈 곳이라고는 제 남편 하나뿐이니 더는 말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열려주었네요. 다행히 남편이 신우이에게 크게 뭐라 했는지 저희 집에 오는 횟수를 대폭 줄였답니다. 그 정냄이 떨어지는 얼굴을 덜 보고 살아서 그런지 머릿속이 편안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지는 게 싫었는지 신우이의 미친 진상 시짜질이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가 화가 났는지 제 머리 위에 오르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 스타일이네요. 내가 이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 그럼 나한테 대놓고 말하면 될 것이지. 왜 오빠랑 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요? 오빠한테 내 욕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언니는 내가 오빠랑 아예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죠. 오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샘나는 거죠? 아가씨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제가 만만해도 윗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리 집에 왔으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요. 괜한 시비로 사람 감정 상하게 할 거면 그만 나가달라고 수백 번을 말했었잖아요. 그럼 눈치껏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아가씨 본인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남편한테 부탁 좀 했습니다. 아가씨가 제발 가끔 찾아오게 해달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빠랑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한 거네요 뭐. 내 말이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하시나요? 도대체가 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대화가 이렇게 안 통하는 사람이 제 시누이라는 게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제 시누이의 수준을 아시겠죠? 왜 친구가 하나도 없고 취직을 못하는지 답이 보이시죠? 여하튼 시누이의 저희 집에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자 더 심하게 진상을 떨었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사는 주제 왜 내 용돈을 줄이라고 한 거죠? 이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언니는 오빠 덕에 호강하고 핏줄인 나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아유 참, 아가씨 진짜 과간이시네요. 저랑 아가씨랑 같아요? 전 이 신혼집 사는데 절반을 보탠 데다가 혼수도 제가 모두 마련했다고요. 또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호강을 한다고요? 내가 놀면서 먹고 살면 억울하지도 않죠. 아가씨, 말을 할 때는 그 머리 좀 쓰면서 하세요. 머리를 액세서리로만 달고 다니지 말고요. 제가 따끔하게 혼을 냈더니 신우이가 강분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내 머리가 액세서리라니? 이래봬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취직할 때까지만 용돈을 받겠다는데 치사하게 그걸 깎아요? 뒤에서 우리 오빠를 조종하려나 본데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1순위는 나라고요. 내가 말만 잘하면 언니랑 이혼까지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혼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굽신거리고 잘하세요. 뭐요? 저랑 남편을 이혼시키겠다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야, 너 나가.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너 같은 거랑 한 식구로 사느니 이혼을 하고 말겠어. 오늘 내 남편한테 물어볼게. 나랑 이혼을 할 건지 니년이랑 인연을 끊을 건지 말이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지. 앞으로 니년 면상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나가. 어머머, 지금 나한테 반말에 욕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내 올케라는 게 무진장 쪽팔리네요. 오빠한테 말해서 반드시 이혼을 시키겠어요. 우리 오빠는 내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요. 아주 끝장을 내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알았으니까 꺼지라고 이년아. 뒤지게 처맞기 싫으면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이 암덩어리 같은 년아. 신우이는 놀란 눈으로 멈칫했고 저는 그녀의 어깨를 밀치며 제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제사치를 준비하고 오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우이는 저희 집의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니 너무 좋더군요. 남편이 밖에서 신우이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이 제 눈앞에만 띄지 않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이는 신우이와 저를 두고 가운데서 중재하느라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저는 절대로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내며 한 번만 더 말했다가는 친정으로 도망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그래도 남편은 신우이만 빼면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퇴근하면 째깍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돌봐주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죠. 그렇게 신우이 얼굴을 보지 않고 몇 달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와 남편에게 매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답니다. 계획에 없었던 둘째를 임신하게 된 거죠. 제 나이가 40대 중반인데다 아들이 12살이니 당연히 아이 가질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그이와 저희 금실이 좋아서 그런지 둘째 아이가 덜컥 생기고 말았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분홍색이 어울릴 만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힌트를 주시면서 제 남편은 기쁨에 젖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딸이 생기다니. 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딸 바보가 꿈이었는데 당신이 그 꿈을 이뤄줬어.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는 말은 법처럼 지키면서 살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는 가정이 되도록 할 거야. 그렇게 좋아? 그동안 둘째가 짜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계획할 걸 그랬나봐. 그거야 당신이 우리 아들을 낳을 때 크게 고생하는 걸 봐서 그렇지. 그때 당신 죽다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둘째까지 낳아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당신이 딸을 가졌다는 게 너무 기뻐. 여보, 당신 나이가 있으니까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 돼. 알겠지? 내일부터는 내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줄 테니까 집안일에도 손을 떼버려. 왜 이렇게 오바야? 집안 살림 좀 한다고 애 안 떨어져. 그래도 뭐 당신이 그렇게 해주겠다면야 거절할 필요는 없지. 그럼 내일부터 좀 편하게 지내볼까? 그럼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임신했을 때라도 편하게 지내야지. 이제부터는 손에 물도 묻히지 마. 당신 남편 꽤 능력 있는 대기업 간부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당신 덕분에 호강 좀 하면서 살아보자. 나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딸을 건강하게 낳을 거야. 그래서 남편이 붙여준 가사도우미 덕에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태교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낮잠도 잡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산책을 즐겼습니다. 또 좋은 걸 많이 보려고 미술관도 자주 찾아갔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신우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만약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펄쩍 뛰면서 화를 냈겠지만 홀몸이 아니어서 잠자코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신우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주 얌전하게 저를 대하더군요. 언니 축하드려요. 둘째 가지셨다면서요? 언니 몸 조심하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온 김에 살림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네? 아가씨가요? 왜요? 왜긴요. 제 조카를 가지신 분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언니한테 심하게 대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언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진짜 죄송했어요. 신우이가 웬일로 먼저 사과를 다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아이한테 더 좋을 것 같아 밝은 미소로 답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사과해줘서. 그런데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아가씨, 지난번에 반말로 막말한 거 사과드릴게요. 역시 새언니는 쿨하다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화해한 겁니다. 얼굴 보면서 사는 한 식구로 여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손길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더군요. 언니, 저 결혼하게 됐어요. 취직은 고사하게 되었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자 도대체 어떤 남자가 저런 막무가내 철부지 신우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화해를 한 건 어쩔 수 없는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만 신우이와 결혼할 남자는 무슨 죄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불쌍하더군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진짜 축하해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궁금하네요. 언니도 보고 싶죠? 그럼 다음 주에 여기로 데리고 와도 될까요? 음식은 그냥 배달 음식 시키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가사도우미가 출퇴근하니까 항상 차려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인지 꼭 보여주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진짜 멋있는 남자거든요. 저는 억색에 운이 나쁜 남자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보나마나 신우이와 똑같은 남자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찾아온 신우 남편감을 보았는데 진짜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도 의사라고 했답니다. 말도 신우이처럼 필터링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곤조곤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남자였죠. 도대체 신우이에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멀쩡한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나선 건지 불가사의였답니다. 그 남자 옆에 있던 신우이는 얌전한 척 연기를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하는 행동대로 했을 리가 없는 건 당연했는데 심하게 자신을 꾸미더군요. 억지로 눈웃음까지 치면서 앉아있는데 닭살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 사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신우이가 성질 더럽다고 떠들면서 결혼을 뜯어 말릴 수 없었더니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답니다. 신우이는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혼수와 예단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취직 한번 해보지 못한 백수에 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사는 기생충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남편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답니다. 저야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려고 했는데 또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살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 끝에 혼수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답니다. 정말 큰 결심이었고 그 돈을 주면서도 아주 크게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의사 신랑이 마련한 신혼집에 혼수를 치웠는데 뭔가 부족했는지 신우이가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더군요. 새언니, 오빠 돈 관리를 언니가 한다면서요? 내가 마련한 혼수가 많이 모자라서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좀 도와주시죠. 네?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또 돈을 달라니요? 저희가 드린 5천만 원이면 혼수를 마련하기 충분하잖아요. 신혼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뭘 더 채우라는 거예요? 아가씨 먼저 드린 5천만 원도 저희가 진짜 큰 결심을 하고 도와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고맙게 생각하고 만족하시고 사세요. 아니면 직접 돈을 벌어서 충당하든지 하세요. 언니, 제가 어느 세월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이제 결혼식이 코앞인데 좀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의사니까 금세 돈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은 저밖에 모르는 순둥이라서 해달라는 건 다 해줄 겁니다. 딱 1,000만 원만 보태어주세요. 이자까지 얹어서 갚아드릴게요. 저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계속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신우이가 마지막 부탁이라며 끝까지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이를 쫓아내려고 억지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네요. 아유, 알았어요.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아가씨, 이제 시집가면 저희한테 그만 의지하시고 남편이랑 알아서 잘 사세요. 아셨죠? 돈을 빌려주면서 마지막 충고를 해줬습니다. 제발 저희 부부를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건네주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내밀며 돈을 달라고 쫑알거리더군요. 결국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신우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났다며 손을 벌리려고 왔답니다. 새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시댁에 예단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의사 집안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네요. 네, 또요? 도대체 예단을 얼마나 채우길래 그 많은 돈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가씨, 저희도 그 돈 힘들게 모은 거예요. 또 앞으로는 딸아이까지 태어나면 돈 들어가는 게 2배로 늘어난다고요. 여기서 더는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아가씨가 알아서 대출을 받든 뭐라든 혼자 해결하세요. 제가 으르렁대면서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신우이가 혀를 차며 짜증을 냈습니다. 새언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돈은 우리 오빠가 혼자 번 돈이잖아요. 언니는 집에서 살림이라면서 왜 오빠 돈을 준 애만의 멋대로 결정을 하고 그러세요? 아가씨, 이게 어떻게 내 남편 혼자 번 돈이에요? 제가 집에서 내주와 목도 들어있는 돈이라고요. 우리 둘이 같이 번 돈이란 말입니다. 웃겨. 새언니, 진짜 생각하는 게 왜 그 모양이에요? 지금 임신했다고 큰소리 떵떵거리고 있나 본데 그래봤자 오빠한테는 제가 1순위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죠? 언니가 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오빠를 직접 만나서 달라고 해야겠어요. 동생의 결혼이 중요한지 언니의 얘기가 중요한지 두고 보자고요. 결혼을 코앞에 이둔 예비 신부여도 신우이는 여전히 철덕선이 없는 애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화를 끌어오르게 하는 게 밉상 중의 밉상이었죠. 여하튼 신우이 말에 기가 막혀서 바로 쫓아내기로 했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가씨, 도대체 언제쯤 처리되실 거죠? 아가씨 남편도 이러는 걸 알고 있나요? 여기서 제 임신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가씨가 내 남편을 꼬셔서 돈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뱃속의 아기가 거북하다고 하네요. 그러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신우이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오랫동안 째려보더니 제 집에서 나가버리더군요. 그 순간 당장이라도 삽으로 눈을 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만 괜히 흥분했다간 뱃속의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명상을 하며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답니다. 이렇게 신우이가 속을 썩이는 가운데 남편과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돈 달라고 했지. 당신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아, 미경이가 달라고 한 5천만 원?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우리 이제 딸이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거절했지. 내가 당신과 약속했잖아. 당신 심기를 건드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고 더 나은 가정이 되겠다고 말이야. 나 잘한 거 맞지? 잘했어. 그런데 당신 흔들리지 않았어?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아가씨 부탁인데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죽고 못 사는 여자는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미경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시집가서 알아서 살 테니까 손을 떼어내려고. 미경이가 당신한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여보, 또 괘씸한 짓을 하면 바로 말해. 이제부터는 얄짤없이 혼내주고 거리를 둘 테니까. 알았어. 아가씨가 속이 많이 쓰렸겠네. 당신이 우리 식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게 돈을 받아낼 거라고 했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유, 걔한테 그동안 퍼줬던 돈이 얼마인데 또 퍼주길 바란다는 거야? 아휴, 미경이가 시집가서 잘하고 살지 모르겠네. 아, 몰라. 지가 알아서 살겠지. 여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당신은 우리 딸을 위해 잘 먹고 잘 쉬기만 해.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생기다니. 아, 너무너무 좋다 진짜. 잘 먹고 잘 쉴게. 그래서 꼭 건강한 딸아이를 낳도록 할게. 다행히 남편은 제가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뻔뻔하게 하던 말은 모두 착각이었고 혼자만의 망상이라는 걸 확인했으니 더는 괜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에게 돈을 달랬다가 거절당한 신우이는 속이 많이 상했는지 며칠 동안 잠잠하더라고요. 결혼이 파토라도 난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런데 다행히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돈 때문에 쭉 연락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식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전화를 줬더라고요. 새언니 잘 지내시죠? 태교는 잘 알고 계신 거죠?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이제 다음 주면 새 신부가 되시네요. 축하드려요. 아, 그이한테 들었어요. 추가로 달라고 해도 5천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던데 아가씨가 속이 많이 상했겠어요. 1순위를 알고 계셨는데 말이에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 돈 없어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는데 괜히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새언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신우이가 여러 번 인간이 되었다가 말기를 반복해서 이 말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으니 결혼식 날 보자고 말한 뒤 끊으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결혼 전에 꼭 만나고 싶다 말하더라고요. 언니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저런 년이 얼마나 무지하고 싸가지가 없었는지 제대로 느꼈어요. 새언니, 결혼식 전에 만나 뵙고 사과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싶어요. 제가 대접할 때는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가씨가 웬일로요? 그냥 마음만 받을 테니 결혼 준비에만 신경 쓰세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말이에요. 에이,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혼자 나오세요. 여자끼리 한번 뭉쳐보자고요. 제발요. 신우이는 남편에게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떨듯이 말했습니다. 듣기 거북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노력한다는 게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밖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약속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재개발이 덜 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거라고는 갈대밭과 건너편에 쌓인 쓰레기 더미가 전부였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 근방에 보양식집이 있으니 조금만 걸어서 내려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갈대밭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동네에 맛집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그런데 잠시 후 갈대밭 중간쯤 내려오자 신우이가 추리닝 바람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평소 꾸미기 좋아하는 신우이가 왜 이런 차림으로 나왔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올리며 신우이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저 여기 있어요. 도대체 어딜 가자는 거예요? 이 근처에 뭐가 있어요? 새언니, 여기 좋지 않아요? 갈대밭이 참 예쁘죠? 같이 갈대밭부터 산책할까요? 한번 들어가 봐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보기에도 참 예쁘죠? 태교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산책부터 해요. 그리고 보양식을 사드릴게요. 아가씨, 저는 갈대 별로 안 좋아해요. 색깔이 화려한 꽃을 좋아하지. 이런 색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얼른 식당이 어딘지는 안내해줘요. 저 걷는 거 힘들어요, 아가씨. 그냥 제 말 좀 들어요. 여기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면 신세계가 펼쳐지니까 따라와봐요. 제가 싫다는 기색을 내비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갈대밭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인도에서 보면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들어갔죠. 갈대밭은 아는 신세계는커녕 냄새나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뭐가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여긴 택시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한 생각만 들어요. 제가 불만을 보였더니 신우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더럽게 말 많네. 야, 아가리 좀 다물어. 네가 아무리 짓거려도 여긴 아무도 없어. 네 년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도 소용없다고.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설마 나를 해치려고 부른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잡아먹어. 이년아, 네 년이 조용히 돈만 해줘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일단 좀 맞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향해 달려와 제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앞으로 꼬꾸라지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답니다. 제가 바닥을 기며 갈대밭을 헤쳐나가려고 하자 신우이가 발로 제 등을 누르더군요. 이 개같은 게 어디서 나와 오빠 사이를 갈라놔. 야, 네가 아가리 닥치고 돈만 줬어도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오빠가 뭐에 홀렸는지 나더러 니년을 건드리지 말라더라. 자기한테는 니년과 아들 그리고 니년 뱃속에 딸년이 전부라고 하면서 말이야. 특히 딸년이 생겨서 새 인생을 살 것 같다고 말할 때는 역겨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결심했지. 니년이 딸년을 낳지 않으면 오빠가 나에 대한 사랑이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넌 미쳤어. 감히 인산부를 거둬차? 수상하다고 느꼈는데 역시나 했어.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니년이 우리 오빠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했으니 받는 벌이라고 생각해. 이제 시작이니까 돼지게 맞아보라고. 저는 길을 쓰며 도망치려고 포복 자세를 취하고 다시 기어가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등을 밟고 있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신우이를 노려보고 말했습니다.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 남편은 물론이고 네 남편이 될 사람한테도 모두 말할 거야. 아무도 네 옆에 남지 않게 해주겠어. 야,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안 했을까봐? 여긴 CCTV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어. 고로 너랑 내가 만난 사실을 아는 건 우리 둘뿐이라고. 그런데 나는 벌써 알리바이를 만들어놨어. 지금 내 남편한테 연락해서 혼수 보러 왔다고 했대고. 물론 혼수품 직원한테도 입을 맞춰놨지. 네가 아무리 우겨봤자 널 믿어줄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날 유산시키려고 부른 거니? 내 딸을 질투해서? 네 오빠가 너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야, 정신 차려. 네 오빠는 오빠일 뿐이야. 나랑 평생 살 사람이라고. 아니, 이번 기회에 니년이 칠칠치 못하게 유산해서 오빠가 실망하게 할 거야. 그럼 딸바보는 물 건너가게 되고 다시 나를 예뻐해주겠지. 어때? 나의 계획이? 죽이지 않아? 이년아, 여긴 전화도 잘 안 터져. 괜히 핸드폰 꺼내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여길 찾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인지 알아? 신우이 말대로 핸드폰을 꺼내봤더니 통신 불가 지역이라고 뜨더군요. 전화도 카톡도 되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신우이가 깔깔대면서 발로 제 등을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배를 노리려고 몸을 뒤집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뱃속의 딸아이를 지키려고 양손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눈깔이 돌아간 신우이가 제 배를 밟으려고 몸을 높이 띄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는데 그 순간 신우이가 뒤로 자빠졌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멀리서 남편과 신우이의 남편이 나란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우이에게 초대를 받고 나서 남편과 신우이 신랑에게도 카톡을 보내놨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했죠. 두 사람은 시간이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갈대밭 안으로 달려와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상황을 보니 신우이가 제 배를 밟으려고 하자 남편이 돌을 던져서 신우이 얼굴에 맞춰서 공격을 막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당신 못 온다고 했잖아.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당신이 준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얼마 전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진 곳이라고 뜨더라고. 주변에 CCTV도 없고 차도 없어서 완전 범죄가 가능한 곳이라면서 무서운 동네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통신불가 지역이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매지한테 전화해봤더니 미경이가 혼수보러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둘이 바로 달려온 거야. 그리고 지금 미경이가 미친 짓을 하는 걸 목격한 거고. 여보, 지금 119 불러놨으니까 조금만 참아. 당신이랑 우리 딸 모두 무사할 거야. 저는 배가 아프긴 했지만 큰일이 생기기 전에 남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쳤지만 남편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신우이에게 달려가더군요. 뒤로 자빠져 있는 신우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질과 주먹질, 따기질까지 온몸을 짓밟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 오해야. 나는 그냥 언니랑 산책하려고 했어. 언니가 넘어져서 일으켜주려고 한 게 전부라고. 설마 내가 조카를 해치려고 했겠어? 그만 오해 풀어. 하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신우이를 계속해서 두들겨 팼습니다. 거의 산송장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네요. 이윽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신우이를 내려다보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랑 오빠 동생 그만하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냐오냐 했는데 이 정도로 무선 애인 줄 몰랐어. 감히 내 아내와 딸을 해치려고 허허 벌판으로 끌고 와?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니?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야. 미경이 너 같은 년이랑 가족이랑 사는 건 더는 못 해먹겠다. 그리고 만약 내 아내가 심하게 다쳐서 유산이라도 했다면 넌 깜빵에 가서 오래오래 썩어야 될 거야. 경찰도 불렀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신우이가 네 발로 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질투가 나서 그랬어. 오빠가 언니를 더 사랑하고 뱃속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를 다시 보게 하려고 이런 짓을 꾸몄어. 오빠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내 사과를 받아주고 계속 내 오빠로 남아줘. 지금 당장 새언니한테 용서를 빌게. 제발 날 버리지 마. 그녀는 네 발로 저를 향해 기어와서는 무릎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더군요. 언니 내가 미안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리 와봐요. 제가 배를 쓰다듬어 줄게요. 우리 조카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카 많이 아팠지? 고모가 사과할게. 소름 끼치는 신우이의 행동에 뺨을 세게 한 대 갈기면서 말했습니다. 저리 꺼져. 이 미친 정신병자야. 내 몸에 손끝 하나 댔다간 진짜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 신우이는 남편과 저에게 용서를 받아내지 못하자 네 발로 예비 신랑을 향해 기어가더군요. 그리고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야, 네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 자기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 치료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자기 나랑 결혼할 거지? 예정대로 우리는 부부가 될 거지? 눈이 퉁퉁 부은 신우이가 외원하자 예비 신랑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우이에게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내가 돌았냐? 이 상황을 다 보고 너랑 결혼을 하게? 네가 이런 무서운 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사이코패스인 걸 알게 됐으니 당연히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또라이년아. 이 악마 같은 년. 넌 평생 벌받다가 외롭게 뒤질 거야. 신우이는 갈 길 잃은 똥강아지처럼 네 발로 저와 남편, 예비 신랑에게 돌아가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신우이와 예비신랑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형사들에게 보여주며 신우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줬다네요. 신우이는 바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해봤더니 다행히 뱃속의 아이는 무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남편과 저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남편은 예약한 대로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딸보다 12살이 많은 아들 녀석은 동생 기저귀도 갈아주고 끔찍하게 아껴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제지했어요. 너무 오냐오냐하면 나중에 신우이처럼 자랄까봐 적당히 예뻐해주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무사히 내 식구가 된 저희 가족은 수년 동안 평범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신우이에게 끌려간 갈대밭 사건을 꿈으로 꿔서 힘들긴 했지만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봤더니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년이 흐르자 저희 집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누구 때문에. 안에 오빠도 있네요. 애들도 있고. 어머, 큰 조카는 못 알아보겠어요. 키가 훌쩍 커서 청년인 줄 알았다고요. 너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출세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내 속을 뒤집어러 왔느냐 말이야. 겨우 니네를 잊어가고 있는데 왜 다시 날 혼란스럽게 하냐고. 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받을 만큼 벌을 받았어요. 교도소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세요? 새언니, 우리 다시 가족으로 지내요. 빨리 일어나서 고생 많았다고 절 안아주라고요. 그야 네가 지옥길 갈 짓을 했기 때문이잖아. 이 정신병자야. 그리고 내 몸에 손대려고 하지 마. 저리 꺼져. 물러나라고. 제가 부들부들 떠는 사이에 남편이 달려나와 신우이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미친... 네가 여기를 왜 와? 어? 당장 꺼지지 못해? 오빠 그러지 마. 나 벌 받고 왔잖아.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릴 거야? 나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어. 하늘 아래 내가 의지할 곳은 오빠밖에 없다고. 오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지랄 말고 꺼져. 니년이 한 짓은 나와 내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야. 지금 내 아내가 널 보고 놀란 거 안 보여? 당장 이 집에서 꺼져. 그러자 신우이는 아주 뻔뻔한 태도로 오빠 그럼 나 돈 좀 줘. 교도소에 나와서 오갈 데가 하나도 없어. 나 돈 없는 건 알지? 라며 돈 타령을 하더군요. 이런 개차반을 계속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에 남편은 신우이를 향해 거센 따귀를 날리며 쫓아냈고 소금을 가져와 현관 앞에서 실컷 뿌리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신우이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다시 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해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줬다고 믿었는데 갈대밭의 공포가 되살아나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약을 먹기 시작해서 1년 동안 약이 없이는 외출하는 게 힘들었네요.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회사에 잠시 휴직을 내고 아들과 딸을 봐줬습니다. 그이는 멀리 떠나자고 제안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을 쳐야 하느냐고 말했죠. 끝까지 이겨내서 정상적인 일상을 찾겠다고 단언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나자 제 상태는 호전되어서 약을 조금씩 줄였고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 5살 동생을 잘 돌봐주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전할 소식이 하나 있다며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미경이가 죽었다던데? 뭐? 아가씨가? 어쩌다가? 출소하고 혼자 원룸하고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지냈는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은둔 생활을 했었나봐. 만날 사람도 연락할 사람도 없는 애인 거 당신도 알지?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가 구독자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청년 구독자가 많다는데 미경이도 외로움 때문에 세상을 떠났나봐. 당신한테 한 짓에 벌을 받은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떠났다고? 아가씨 인생도 참... 당신 괜찮아? 동생이 죽었는데 장례는 치러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당연히 당신도 마찬가지고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다 해달라고 했어.
화장해서 유골을 갈대밭에 뿌려주라고 했어. 그이는 저만큼이나 신우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신우이는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저승을 떠났죠. 신우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정신과 약을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신우이는 천벌을 받아 저희 부부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었네요. 모든 게 인과응보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죠. 비온 뒤 땅이 언제쯤 굳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내면이 더 강해지리라 믿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이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